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하나씩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회로 모여달라라고 얘기한 그 장면, 그게 정말 컸잖아요. 이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국회로 달려갔던 의원들 중에 라이브로 시민들 오라고 방송한 의원이 대표님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런 방송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제 인생을 살면서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장을 다닐 때 폭도들로 알았고 제 입으로 그 정말 사망한 또는 피해자들을 폭도라고 내 입으로 욕을 했죠. 가짜 뉴스에 속았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때 중학교 정도 되신 거죠? 고등학교 때쯤 되죠. 제가 82학번이니까 80년이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뭐 이런 정도 나이에 이제 공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학교 못 다니시고 공장 다녔을 때인데 그 후에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관짝들이죠.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 관들, 그리고 그 앞에서 오열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방송한 겁니다. 선무 방송.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개헌군이 뭐 맞습니다. 들어옵니다. 뭐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뭐 그 방송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여성분들. 제가 만나기도 했는데 여성분들이었어 다. 네, 맞습니다. 목소리 가랑가랑한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저격 당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저격 대상이죠. 근데 방송을 하러 다녔잖아요. 죽기로 각오하고 있겠죠. 지금 그날도 저는 개헌분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이미. 네, 이미 다 막고 바보 아닌다며 막고 있겠죠. 우연히 못 막았지만. 그럼 체포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고, 뭐 잡히면 이제 저는 뭐 바로 죽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나중에 보면 바로 죽었겠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붙잡혀가지고 뭐 고문도 하고 어디인지 모를 소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옆에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때 훌쩍훌쩍 하시던데 보니까. 실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사지로 몰아다 주는 거니까. 이게 저는 잡히는 장면이라도 일단 찍어놔야 되겠다. 뭐 잡혀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외에는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총등 군인을 무슨 수로 막겠어요? 광주를 떠올리셨고 그때 힘은 결국 국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때 선무 방송하던 에워싸야 된다. 딱 그 선무 방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광주에 선무 방송을 하던 그 여성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누군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국회를 국민들이 봉쇄하지 않으면, 둘러싸지 않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한 길. 계엄군을 막는 유일한 길. 한강 작가 얘기가 맞아요, 진짜.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는 라이브 방송을 켜고 이제 가는 장면. 그거 보고 많은 분들이 국회로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어쩌다 보니 저도 12월 3일 계엄 선포한 당일날 국회로 나갔었고 군인들이 오는 차도 막았었고, 근데 저는 뭐 목숨을 걸고 나간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이런 미친놈이 이러고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약간 반사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날 현장에 나간 시민들이 계엄을 막았다,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12월 3일 날 국회로 나가서 군인들의 차를 막아선 것.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날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광주가 떠올랐다. 네. 광주에서 계엄군이 왔습니다라고 방송하고 다니던 그 여성분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 5.18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광주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찌 보면 몸에 배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 순간 광주가 떠올랐고 알려야 된다, 시민들이 필요하다 느꼈고,
자, 그리고 이 인터뷰를 보면 왜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냐 이런 거를 많은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이재명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초반에 보면 국회로 편집했는데 저희가 네. 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훌쩍훌쩍 이 나라 민주주의에 저기 저 몰랐는데. 부인 맞죠? 네. 예. 그 운전하면서 우신 거야 보니까 네. 대표님은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나중에 자 그러니까 부인은 아 남편이 가면 못 돌아온다는 생각하신 거 가능성이 아니에요? 높다고 봤겠죠. 그죠? 본인도 그 생각하셨고 저는 뭐 50% 이상. 그 국회 숲이 있어요. 네.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밖에 있다가 숲에 이제 숨어 있다가 왜냐면 이제 밖에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사실은 비상체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한준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예. 한준호 의원이 대표실로 가면 잡히니까 자기 방으로 가자 그래서 예.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안 잡히나 그런 생각이 들겠는데 제가 거기 잠깐 앉아가지고 잠깐 앉아 계셨고 제가 잡힐 경우 다음 민주당 지휘자를 누구자 이 순서를 정했어요 다. 아하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당선 순위,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위, 지명직, 다음에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제가 김태선 의원 보고 빨리 순서를 써라. 발표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지휘 체계를 유지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거 다 정해놓고 예. 자, 그 순간에 계엄이 선포되고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오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국회에 갔는데 한준호 의원을 만나고 숨어 있다가 그 순간에 내가 잡힐 경우에 대비해서 민주당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테니 지휘 체계를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잡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군인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이 상황에 자기가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주당의 지휘체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걸 하고 있었다? 전 진짜 놀랐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라면 저런 생각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얘기만 반복했겠죠. 자, 이게 위기 상황에 어떤 대처를 하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재난도 오고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럴 때 대통령은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침착해야 되죠. 자, 이게 이재명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빠르게 캐치하고 그걸 해내요. 자, 놀랍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재명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지금 비상계엄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두렵죠. 나를 잡아가고 내가 잡혀갈 것 같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회로 갔고 국민들에게 모여달라, 국회로 모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을 넘어서 숨어 들어간 다음에 한준호 의원과 만나서 자신이 잡혔을 경우를 상정하고 민주당의 지휘체계를 순번을 다 정해서 발표하라고 시켰다. 내가 잡혀가더라도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면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비상사태에 얼마나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건 진짜 남다른 거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저라면 절대 저런 생각 못해요. 저라면.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대목이고요.